사실 부동산은 한 방이에요. 무주택자 경우에는 1주택자인 다주택자 같은 분들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리가 오르는 기간 동안 너희들 갑자기 이만큼 올린 거 다 갚아면 이 사람들은 던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되게 보고 싶어하는 김경민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먼저 해드리면 이제 앞으로 뜨는 지역이 어딘지 막 이런 거를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확히 과하지 않게 딱 팩트를 알려주니까 또 하나는 부동산 트렌드인데 산업 트렌드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디지털, 아날로그와 디지털에서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도 되게 많았어요. 사실 부동산은 한 방이에요. 한 방이라는 거는 임대료 수입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매도 시스템의 가격을 크게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외국에 있었던 회사에서 주로 했던 게 제가 예측 모델링 담당을 했었어요. 그 관련된 모델링 기법으로 국내 부동산을 좀 예측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사실은. 갑자기 더 귀가 쫑긋해지지 않아요? 예측 모델링으로 본 예측은 뭘까? 갑자기 너무 훅 물어봤나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기준금리인데 우리나라 문제보다는 좀 미국이 더 크다고 봐요. 미국은 물건이 많은 나라거든요. 창신동에 있는 생고기 집을 가는 데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되게 맛있어서 갔는데 생고기가 안 나와요, 계속. 나중에 얘기를 하다고 자기는 미국산 고기를 이렇게 갖고 뛰어오는데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다 소비가 되니까. 수출 물량이 지금 적재가 안 돼가지고 외국으로 반송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안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워낙에 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나비 효과 같은 거예요. 미국에서 별거 아닌데 이게 우리나라의 소고기 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한우하고 미국 소고기하고 가격 차 크잖아요. 어떤 분들은 한우 대신에 이거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먹고. 근데 이게 안 들어온다고 했을 때 선택지가 뭐냐고요, 지금. 그럼 한우 가격이 엄청 오를 수 있네요. 그렇죠. 미국발 인플레이션이 아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그 인플레이션은 사실 부동산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면 부동산 가격은 같이 가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금리만 볼 게 아니고 미국 금리를 같이 맞아요. 보셔야 돼요.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0%인데 네. 9월달 FOMC가 연방준비 오픈마켓위원회에서 그때 얘기했던 게 18명 중에 8명이 2024년까지 2%대 얘기를 했어요. 아까 우리는 예측 모델을 1.5로 했는데 2022년까지 1.5 한 건데 결국은 미국이 내년 중후반부터 계속 올릴 거예요. 계속 올려서 앞으로 3년 후에 2점대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기준금리가 같을 수가 없어요.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도 아마 2.5 이 정도 갈 것 같아요. 11월 달에 또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기준금리 올려서 좀 경기를 좀 캄다운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금융소득이건 노동소득을 감당하면서 이걸 막고 있어야 되겠네요. 전 개인적으로 기준금리가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기준금리를 내년에 2022년 12월 달 기준으로 한 1.5%까지 상승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 전반적으로 한 10에서 17%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2021년 6월 달 대비 10에서 17%.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커 보이지만은 이 수치는 사실은 작년 2분기 수준이에요. 작년 한 2분기 정도 된 분들은 그렇게 큰 손해가 없다는 거죠. 작년 한 3분기부터 올해 초에 산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회사 서본부장 두세 달 전에 샀어야지. 대출과 신용까지 다 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저도 이런 분석이 나올진 몰랐는데,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 15억 이상 아파트는 거의 다 자기 현금으로 사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올랐어도 손해보고 팔지는 않잖아요. 견딜 수 있게. 그렇죠. 원래 더 떨어져야 정상인데 덜 떨어져요. 오히려 노도성 지역 같은데 그런 지역은 6억 이하는 대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50%, 60%. 그쵸. 거기다가 신용 대출까지 해가지고 한 7, 80%가 대출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더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격도 훨씬 크죠. 그렇죠.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고요. 근데 또 지역마다 또 나중에 또 좋은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섣불리 매도하시는 것도 저는 좀 그렇다고 보고. 근데 기준금리는 그럼 반드시 오르는 게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금리를 한번 올리면은 사실은 몇 년에 걸쳐서 쭉 올려요. 지금 올리는 기조인 거죠? 올리는 기조죠, 당연히.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안 올릴 수가 없고요. 사실은 그래서 연끌 같은 거 좀 조심하라는 말씀은 일부에서도 했고 저도 약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가족이 너무 불안해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네. 투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그건 확실한데 다만 사회적 약자한테 리파이낸싱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금리가 오르는 기간 동안 너희들 갑자기 이만큼 올린 거 다 갚아면 이 사람들은 던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건 너무나 가혹해요. 가혹하죠. 사실 고정금리로 좀 바꾸면서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로 좀 하든지 그러니까 정부 정책 당국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정말 파워풀하거든요. 올해 여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내년 부동산 어떻게 해야 되나? 올해도 정말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도 못했고 실제로 우리 회사만 봐도 사야 되는데 못 산 사람이 더 많아요. 산 사람보다는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실 텐데 내년은 어때요? 부동산을 사야 돼요? 관망해야 돼요? 아니면은 집 산 사람들이 나 어떻게 클래스 올라서 이렇게 하는 걸 그냥 보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 예. 네. 수도권 제외의 광역시를 봤을 때 전체 광역시 중에서 인구가 오르는 지역은 인천하고 경기도예요. 예, 예, 세종시 예. 조금 오르고 나머지는 다 인구가 통계청으로 봤을 때 2025년까지 감소해요.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감소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서울 제외한 공급 충격이 와요. 2022년하고 2023년에 18년, 19년이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때 졌던 물량들이 네. 내년하고 후년에 나와요. 연평균 또는 10년치 평균을 봤을 때 높아요. 오, 예,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종시 같이 이슈가 없다고 하면은 좀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매수에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벌써 미분양 얘기가 대구 같은 데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약간 별건의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2019년하고 20년에 공급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니까 데이터를 봤을 때 예년치보다 평균보다 많았어요. 그럼 그때 서울이 올랐던 거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인데요. 금리가 낮아서 시중에 오케이, 유동성이 많았던 거하고 네. 올해는 저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컸다고 봐요. 인플레이션이 있었으니까 그 두 가지인데 그럼 이제 기준금리를 오른다고 하면은 유동성이 잡힐 거예요. 따라서 서울시도 서울 아파트 가격도 아마 저는 올해 말에 11월 달에 하느니 예정대로 또 금리를 오른다고 하면은 정체가 시작되고요. 아마 계속 올린다고 했을 때 어떤 하락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매수에 되게 신중해야 되는 거네. 부동산이 아파트하고 이제 다른 그 유형마다 좀 약간 얘기가 좀 다를 거예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에 지방선거하고 대선 있잖아요. 그렇죠. 재건축과 재개발을 봤을 때 재건축은 가급적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파트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니까.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공급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도 풀어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제가 강북에 있는 재개발 빌라 사람 말씀은 아닌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하고 빌라가 약간 차등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가격 트렌드 자체는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하늘에서 금리 옮기면은 올해 여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내년에 약 3명의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각기 다른 입장. 무주택자가 있고 1주택자가 있고 다주택자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 이 입장에서 내년에 꼭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거나 주의해야 된다 하는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우선은 무주택자 경우에는 이자율을 오르는 걸 계속 보시면서 우선은 계속 공부하세요. 임장 다니면서 공부하시고 한 지역만 보는 게 아니고 네. 부동산도 포트폴리오예요. 그다음 부동산에서의 공간 균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쪽이 빵 뜨면은 이쪽도 언젠가 같이 가요. 서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딱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주택분자분들은 가급적 현금이나 자산을 증식을 하면서 공부하시기를 권하고요. 때를 기다리면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1주택자인 일. 분들은 사실은 그렇다고 이거를 팔고 다른 데를 점프해서 간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양도세를 낸다고 했을 때 양도세 냈고 나머지 차익이 굉장히 적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대출 규제까지 해서 과거 같은 대출량이 안 나오고 한다고 하면은 다운사이징으로 갈 수도 있든지 아예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분들은 견디셔야 돼요. 다른 데로 옮겨 타다가 대출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다. 잘 알아봐야 되네. 그게 말이 쉽지 부동산이 그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옮겨 타기가. 그다음에 세 번째 다주택자 같은 분들은 이게 분명히 이건 양도세 이슈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정말로 보유세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팔으셔야 될 텐데 그거는 대선 이후 보시고 파세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보시고 일단 선거하고 일단 선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계속 뭔가를 구멍을 냅둬요. 그러니까 너무 다급하게 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뭐 양도세 부담 때문에 나는 빨리 팔아버려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좀 기다려라. 좀 기다려서 대선 이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예. 이 책에 보면은 정말 이 클러스터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과거에 아니었는데 콘텐츠가 들어가고 융화되면서 갑자기 굉장히 뜨는 동네가 나오고 그런 데가 어딘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데이터 트렌드만 우선 봤어요. 네. 우리나라가 용도 규제가 굉장히 유연해서 예를 들어서 단독 다가구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 행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게 리테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1층의 카페식으로. 그렇죠, 많죠. 예, 그 설해마을에 다가구 아파트 빌라가 1층은 카페로 바뀐 것처럼요. 전반적인 과거 대비 네. 근래 한 3, 4년 동안 단독 다가구 개발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뭔가 움찔하는 지역이에요. 그죠? 그게 첫 번째 지수고요. 두 번째는 제가 KT한테 좀 빅데이터를 받아서 뭐 이거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냥 강남에 사는 20, 30대가 트렌드세터라고 본 거예요. 네, 가정을 네. 그렇게 했고 주말과 공휴일에 어디 가는지를 봤어요. 서울에서. 근데 이게 보통 보니까 한 5개 정도의 그 지역이 잡혀요. 성수동이 사실 권역이 굉장히 크거든요. 맞아, 성수 1, 2, 3, 4 가동이. 근데 이게 확장돼요. 그래서 동쪽으로 건국대 쪽으로 하고 북쪽으로 한양대 쪽으로 더 가요. 지금 약간 마장동까지는 안 가지만 그 근처까지 좀 바뀌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제가 특히 유심 있게 보는 지역인데 을지 충무 이 클러스터가 아마 만들어질 것 같아요. 거기 재밌더라고 거기. 예, 그 명동성당 건너편 인제병원부터 해서 네. 2호선 라인이 쭉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로는 그 3호선 라인, 을지로하고 충무로가 꽤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거기는 또 재밌는 게 뭐 출판업이라든지 중앙시장 같이 건어물 팔고 이런 컨텐츠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건 조선시대 후반이건 타운으로서 이름이 있었던 데들이 잘 돼요. 그러니까 진고개가 그쪽은 원래 일본인들 거주하던 맞아요. 데잖아요. 그쪽 충무로 그죠? 필동 예. 그쪽. 따라서 그 어떤 문화적 맥락 같은 게 남아 있고요. 세운상가 오른쪽 왼쪽 가보시면은 조선시대에 있는 그 골목 유형들이 남아 있어요, 사실은. 맞아.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역사적 컨텐츠가 존재를 해요. 거기가 또 대형 오피스텔들이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동네가 바뀌는 건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소규모로 이렇게 트렌디한 이렇게 가게를 한다든지 음식점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데를 좀 눈여겨보면 좋겠네요. 상권이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운이에요. 운이야, 맞아요. 예전에 쓴 책인데요. 그 리싱킹 서울이라는 책을 썼을 때 익선동, 창신동, 가리봉동이 변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익선동이 그렇게 빨리 변할지 몰랐어요. 이성도는 완전 지금 꽉 찼어요, 그냥. 창신동도 약간 좀 저는 괜찮게 봤는데 창신동 지금 언덕 쪽에 보면은 카페하고 뭐 도넛집 맛집 이런 게 막 생기고 있어요. 오히려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더 좋죠. 동대문 바로 주변에 강력한 상권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늦게 걸렸어요. 예, 그래서 을지 충무가 제가 봤을 때 클러스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언제 될지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과 감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그게 예측이 그러면 힘들잖아요. 언제 시간까지 맞추기는 되게 힘든 거죠, 그죠? 그거는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신의 영역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을지로, 충무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성수동 쪽, 그다음에 익선동 쪽. 아니 익선동은 아니고요. 아니고 이미 됐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용산공원하고 효창공원 사이에요. 용산호창공원 사이. 예, 거기가 좀 굉장히 좀 재미있는. 저는 데이터만 봤는데 나중에 가서 봤거든요. 바 같은 것들이 재밌는 게 좀 들어가 많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저도 가봤어요. 예. 저쪽 영등포 그쪽? 신림동? 뭐 영등포 구청역을 따라서 있는데 사실 거기는 저는 상권화보다는 젊은층들을 위한 그 매드타운 형식으로 좀 갈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강남에서는 제가 봤을 때 신분당선 따라서 청계산 쪽하고 이제 양재천 카페, 양재천 주변의 카페 거리가 지금 원래 10년 전에 상성되다가 망했거든요. 지금 다시 형성되더라고요. 여기서 되게 제가 재밌게 읽었던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막 플랫폼 도시, 인스타가 도시를 바꾼다. 그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 부동산 사야 되냐. 그다음에 MZ세대, 트렌드세터가 부동산을 접수한다. 이게 재밌는 제목들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플랫폼들이 워낙에 빠르게 성장을 하잖아요. 플랫폼들은 기본적으로 J커브를 그리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이 플랫폼들이 도시 안으로 내려오는 현상 같은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요 수요 계층이 MZ 세대잖아요. 그렇죠. 20, 30대. 오프라인에서의 차별적인 공간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온라인에서만 노는 게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같은 비주얼을 소비하기 때문에 그 비주얼을 소비할 수 있는 공간 유형으로 다 바뀌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오프라인을 돌아다니니까 기존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오프라인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마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존 북스는 다 아실 거고요. 아마존 고라고 상점이 있고요. 홀푸드라는 미국 유기농 슈퍼마켓 체인을 인수를 벌써 5년 전에 했고, 아마존이 예. 그다음에 아마존 프레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 포스타라는 게 또 있어요. 아마존 포스타는 평점 4점 이상의 물건만 파는 곳이에요, 사실은. 온라인에서 물건 파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온라인에서 팔아도 충분한데 네, 오프라인에서 경험 공간을 만드는 거죠. 소비자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고요. 피지컬 소통은 여기서 하고 디지털 소통은 여기서 하고 예. 이 두 개를 연결하려고 그러는군요. 그쵸. 그게 훨씬 강력해지나요? 훨씬 강력해지는 거죠. MZ세대가 차별적인 공간 경험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간에 가서 공간도 경험하지만 브랜드를 경험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진 찍을 게 있지.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플랫폼들은 다 내려오는 거죠. 저는 온라인으로 다 가서 땅에 있는 상가나 이런 것들이 망가질 줄 알았는데 온라인 플랫폼들이 오프라인과 연결하면서 상가가 필요하겠네요. 오프라인에서 하는 경험 공간 만드는 거는 여기서는 경험을 하는 거지 돈을 버는 곳은 아니에요, 사실은. 오케이. 돈은 여기서 버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온라인 온라인에서 모바일에서. 보니까. 플랫폼 기업들이나 오프라인에서 공간에서 뭘 하는 거지 오프라인 기반에 있는 기업들이 아 나도 경험 공간 해봐자 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는 거죠. 그 되게 진짜 중요한 지적이다 이거. 저는 그게 이제 신세계라고 봐요, 사실은. 코엑스 운영을 하면서 안에 별마당이라는 강력한 앵커 경험 공간 할 수 있는 데 심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제 삐에르 쇼핑을 갖다 심었는데 결국 망했잖아요. 철수했잖아요. 2, 3년 안에. 그 다음에 또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또 메타버스. 진짜 메타버스에서 부동산 사는 사람이 있긴 근데 그거는 어때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메타버스가 그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너무 많잖아요. 서로 연결은 잘 안 돼 있고요. 맞아요. 뭐 이프렌즈도 있고 제페토도 있고 로블록스 있고 뭐 디센트럴라이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것들을 통합시키는 거대한 메타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판다는 게 과연 그 가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래에도 없을까요? 장소성을 강화시키자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플레이스라는 개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아니고 거기 의미가 있는 플레이스라는 개념이라고 하면은 성수동에 있는 수자거리를 어떻게 하면 메타버스화 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거든요. 그 메타버스 상성에서 성수동과 관련된 그 특이한 지역적 장소성이라든지 그 지역의 역사성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공간이라고 하면은 호기심 차원에서 방문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플레이스 자체가 가치를 갖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뭐 다양한 액티비티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의 부동산은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공부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네.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지. 이 부동산 안에 사람들의 욕망도 다 담겨져 있고 사람들의 꿈도 담겨져 있고 지금 현실도 반영하고 이러는 게 다 부동산이잖아요. 네.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어딘가 우리 몸을 갖다 눕히고 재워야 되고 어딘가 들어가서 즐겨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 소통이 면밀하게 일어나서 여기서 드러나오는 트렌드가 사회의 많은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이. 부동산은 사실 그래서 토탈 아트예요. 어떤 상권을 분석하려면 벌써 이제 수요층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수요층이 이제 여성, 남성 알아야 되고 여성에서도 어떤 기호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친구가 에르메스 좋아할지 토즈 좋아할지 아니면 국내 브랜드 소다를 좋아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알아야 돼요. 부동산 하려는 사람들은 사실은. 공부가 되게 필요한 거죠. 꾸준히 요거는 당신들이 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이렇게 부탁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첫 번째는요. 네. 부동산의 가격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노도성 같은 경우에 노원구는 서울에서 가장 큰 거래량이 나오는 데거든요. 네. 전체 거래량 중에 6억 이하 거래가 연 단위로 봤을 때 2016년 전에 거의 99%가 6억 이하였어요.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가요. 2021년 현재는 그게 50%가 됐어요. 엄청 오른 거네. 그럼 엄청 없네, 오른 거예요. 없네. 6억 예. 이하가 살려고 그러면은 되게 힘들겠다. 그거 없죠. 없어서. 예, 그러니까 우선은 저가 주택이 폭등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초고가 주택은 더해요. 가격이 아예 퀀텀 점프를 했다고 보셔야 되고 그러네. 이 가격이 이전 가격으로 절대 안 갑니다. 2016년 가격으로 절대 안 가고요. 따라서 사이클을 타고 기다리실 때 내가 2016년 그 가격인데 지금 그 가격이 아니네 하고 그 가격을 예상해서 기다리시면 안 돼요. 2016년까지 떨어지길 기다리면 안 그 된다는 가격이 안 거죠.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2019년 가격이나 2020년 초 가격대가 왔을 때는 그때부터 시장을 주시를 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봐요. 오케이. 저는 이제 부동산은 투자 재화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나치게 과거 가격에 매몰돼가지고 난 그 가격까지 기다려라고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어떤 트렌드 책을 보면은 이렇게 너무 한쪽만 보고 쓴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모든 니즈에서 딱 적절한 힌트가 책의 어딘가에 보물찾기처럼 뚝뚝뚝뚝 들어있고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 책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만의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 보물을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꼭 찾을 수 있는 행운을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책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10분께 이 책을 보내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시죠. 좀 이렇게 뭔가 약간 힌트를 얻으시려고 하는데 요게 또 우리의 재미입니다. 요게 1. 아파트 트렌드 2022 2. 레스토랑 트렌드 2022 3. 시장 트렌드 2022 4. 한강 초고층 아파트 트렌드 2022 5. 부동산 트렌드 2022 과연 제목은 무엇인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10분에게 김경민 교수님의 사인이 담긴 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를 어디서 하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여러분 김미경 TV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구 추천해 놓으시면 소식이 갑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